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재범이라고 합니다. 대개 저희가 어떤 병명을 보거나 증상을 들으면 되게 듣기만 해도 되게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것이다라고 되게 알 수가 있는데, 레이노 현상 하시면 어떤 증상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길래 이렇게 1시간씩 강의를 하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노 현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 30-40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조금 무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얗게 되거나 파랗게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휴대폰으로 본인을 찍은 것인데, 보시면 혓바닥이 하얗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에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손이나 발로 가는 혈관이, 동맥 혈관이 막혀서 손가락이 하얗게 또는 어떻게 노랗게 된다는 분도 있는데, 노랗게 되거나 파랗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이노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두 개의 손가락이 있는데요. 보시면 손가락으로 가는 동맥 혈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넓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 또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동맥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실제로 안 가죠. 연세 드신 분들이 혈액순환이 나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혈관이 막히면서 말단 부위로 혈액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얗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파랗게 변하는 것이 레이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노 현상은 3단계라고 되게 말을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이 없기 때문에 하얗게 변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하얗다고 표현을 안 쓰고 교과서에서는 화이트, 하얗게 나오지만 환자분들은 노랗게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봐도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혈,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또는 노랗게 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산소가 나가면서 이제 파랗게 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이제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응성으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됨으로써 이렇게 붉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 또는 노란색이었다가 파랗게,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이 레이노의 3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3단계를 모두 보여주는 분들은 흔치는 않고요. 대개는 1단계 또는 2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연구 목적으로 레이노 현상을 정의할 때는 대개 2단계의 색조 변화가 있을 때를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레이노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모리스 레이노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 의사인데요. 1834년부터 81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1862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지 말단에서 발생하는 국소적 질식 현상과 대칭적인 궤저에 관한 고찰,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 레이노 현상, 손가락이 하얗게 파랗게 변한 25명을 보시고 이런 논문을 1862년에 쓰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레이노 현상을 기술한 최초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모리스 레이노에서 레이노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레이노 현상,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지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의 현상을 통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이노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까 동맥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 작은 동맥 혈관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내피세포라고 하는 것이 안쪽을 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근육세포가 일부 들어있고, 여기에 또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든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 증가돼 있고, 예를 들면 엔도셀린 1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증가돼 있거나
아니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감소됐을 경우에, 흔히 우리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감소되었을 때, 그 다음에 담배를 피거나 어떤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피소포가 손상되었을 때도 혈관이 수축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물질, 이상한 단백물질들이 많이 발생해서 피가 점도가 높아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질 때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는 기전은 혈관 수축이 증가하고 확장되는 것이 감소하고 이런 내피세포가 손상되거나 아니면 혈류의 흐름이 느려졌을 때 우리가 레이노 현상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레이노 현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역전시키는 것이죠. 혈관 수축 증가된 것을 억제해야 되고요. 혈관 확장을 촉진해야 되겠고, 내피세포 손상을 방지해야 되겠고요. 혈류가 흐름이 잘 되도록 끈적끈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레이노 현상의 치료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노 현상을 진단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노 현상이 있다고 이제 단정이 됐을 때 레이노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레이노 현상이 1차성인지 2차성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1차성은 병이 아니다, 어떤 특성이다, 이 환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1차성은 어떤 질환과 연관되지 않고 이 레이노 현상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성은 어떤 한 병이 시작되려고 그 병의 시작점으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해서 어떤 질환이 생기는 어떤 병의 한 증상으로 레이노 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2차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1차성은 되게 젊은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생리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여성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성은 어떤 질환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어떤 자가면역 질환 동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발생 연령이 30살 이전에 되게 젊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동반이 없기 때문에 대개 자가항체 검사를 해도 음성이거나 저역과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손톱주름 모세혈관을 검사해 보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혈관이 막혀 있는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지궤양, 손가락이 썩는 수지궤양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개 약물 치료가 되게 불필요하고 어떤 행동 좋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성은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개 그 원인 중에서도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되게 심합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 자가항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손톱주름 모세혈관을 검사해 보면 혈관이 늘어나 있거나 결손,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혈관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궤양이 발생하고 나중에 괴사까지 이르는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2차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노 현상이 있다고 모두 다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1차성인 안심할 수 있지만 2차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 연관된 질환이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노 현상은 얼마나 많은가? 되게 추우면 생기는 거니까요. 되게 추운 지역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추운 지역에 속하죠.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지만 되게 겨울에 아주 혹독한 추위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교적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레이노 현상의 정의를 어디까지를 레이노 현상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잘 수행되지 않고 있어서 외국 거를 보시면 영국이나 미국을 보면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고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에서 많게는 여성에서는 20%까지 있다고 비교적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성과 2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차성은 여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성은 1차성에 비해서 매우 듭니다. 1차성이 많고 2차성이 있는데 대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증상이 심할 때 병원에 오시다 보니까 병원에서 보는 경우는 1차성보다는 2차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병에 의해서 레이노 현상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아까 1차성은 어떤 원인과 관련 없는 그런 병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성은 어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떤 학자는 이것은 병이 아니라 어떤 환자의 특성이다. 어떤 우리가 추워질 경우에 당연히 손에 가는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좀 더 두드러져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레이노 현상인 경우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차성이 나중에 2차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1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차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레이노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결합 조직 질환, 자가면역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경피증, 전신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염증성 근질환해서 다발성 근염 또는 피부근염 같은 것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전신 홍반 루푸스,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신 홍반 루푸스에서도 레이노 현상을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관절염이 있으면서 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 눈물도 잘 안 나와서 눈이 마르는 그런 병인데요. 이런 쇼그렌 증후군에서도 레이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혈관에 실제 염증이 있는 혈관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런 레이노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적인 병으로 어떤 우리가 탄광 같은 데서는 차감기라고 해서 되게 진동 공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많은 진동을 나타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진동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 이런 레이노 현상이 생기면서 신경병증까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손팔 진동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혈관이 압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으로 가는 혈관이 말초 혈관 말고 우리가 중심부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붉은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더디어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서비칼 립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갈비뼈, 늑골은 우리 흉추에서 되게 이제 갈비뼈가 12개가 나오는데요. 그 갈비뼈가 드물게 경추, 목 척추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굵은 동맥을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우리가 레이노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앞 시간에 말초 동맥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다리의 근육이 발달해도 말초 동맥 질환이 생길 수 있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어떤 특정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그 근육이 사용됐을 때 근육이 수축되면서 다리로 가는 동맥을 눌러서 발 쪽에도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혈관 질환으로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남성에서 담배와 관련되어 있는 원인 불명의 버것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이런 병에서도 우리가 레이노 현상으로 초기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혈관 내에 어떤 이상적으로 어떤 이상 단백질 같은 것이 과도하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혈관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종양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특정 약물, 우리가 혈압약,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서는 레이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타 화학물질이나 어떤 직업적 노출에 의해서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원인으로는 결합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경우에서도, 그다음에 또 동상을 입었었던 손이나 발에서도 레이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것은 자가면역 질환, 특히 경피증과 관련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2차성 레이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성 레이노 현상이 좀 복잡하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표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표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1차성 레이노 현상은 병이 아니라고 어떤 환자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학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 손으로 가는 동맥의 혈관이 약간 수축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에 색조 변형이 일어나는데, 색조 변화가 없으면서 손이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한방에서는 수족 냉증,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ld hypersensitivity
in, hand, and feet 그래가지고 CHHF는 약자를 쓰고 우리가 아마 이것을 수족냉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동양인에 많고 동양인의 여성에 많고 특히 우리나라 중국에서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색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치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를 진단하고 되게 이런 한방 약재를 사용해서 뭐 십전대보탕이라든지 무슨 온경탕 이런 아니면 코리안 레드 진생, 인삼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성 레이노 현상은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색조 변화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특정해서 레이노 현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레이노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셨을 때 대부분 이제 핸드폰에 찍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샤워하고 나서 한기를 느꼈더니 손 색깔이 이렇게 됐다 하고 사진을 찍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찾다가 보니까 뭐 좋아져서 못 찍어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되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는 순간 이분은 바로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라고 바로 진단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원인을 알고 1차성인지 2차성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나이에 따라서 1차성과 2차성이 구분되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고 또 그분이 어떤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직업, 그다음에 어떤 약물을 드시는지, 그다음에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우리가 피부를 관찰해서 전신경화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반된 증상이 관절염이 있으신지 발진, 그다음에 뭐 구강궤양이 있다든지 탈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입이 마르다든지 눈이 마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병력 청취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단적 검사로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면역 검사, 자가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손톱주름 모세혈관 검사라는 거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1차성과 2차성을 나누는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노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레이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레이노 스캔은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열 검사를 통해서 전신에 우리가 몸이 전체적으로 뭐 불편하면서 어디가 좀 냉하다, 차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체열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어느 부분이 온도가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검사로 동반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반 해당 질환에 대한 뭐 암에 관련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지 실제로 막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침습적 좀 환자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검사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혈관 조영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CT나 MRI로 조영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초 혈관까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혈관 조영술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하는 레이노 스캔인데요. 레이노 정상인 분들은 한쪽 손을 차갑게 하고 한쪽 손 안 차갑게 하고 주사를 맞은 다음에 방사선 그 물질이 얼마만큼 혈액순환에 나타나는지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노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혈관에서 양쪽에 차가운 손과 그렇지 않았던 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레이노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적외선 체열 화상 검사로서 우리가 환자를 23도씨 약간 추운 데다 두게 되면 1차성 레이노 현상은 이렇게 파랗게 변하겠고요. 전신경화증인 2차성 레이노 현상에서는 좀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환자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옮기게 되면 1차성인 경우는 어떤 구조적인 폐쇄가 없기 때문에 혈관이 바로 이렇게 좀 체온이 올라가서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차성인 경우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뜻한 데로 옮겨도 혈액이 바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를 봐서 우리가 1차성과 2차성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손톱주름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현미경인데요. 저희 병원에 있는 것이고 되게 통상 200배의 배율로 우리가 손톱주름에 있는 모세혈관을 검사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보시면 우리 이런 그냥 피부나 손가락에서 손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피부는 보시는 것처럼 모세혈관이 머리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피부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어서 위에서 관찰을 해도 그냥 머리 부분만 관찰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혈관이 손톱 끝으로 가면 갈수록 모세혈관이 서 있던 것이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손톱 바로 시작되는 부분 윗부분을 볼록한 부분을 우리가 손톱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가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누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현미경을 대고 검사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머릿빛 모양의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크기고 정상적인 개수를 보이고는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전신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같은 배우를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경우를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되게 우리가 초기 형태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커져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런 마이크로 작은 출혈을 보이게 되고요. 좀 더 진행할 경우에는 이 한 개의 모세혈관이 거의 나무가지 모양으로 성장하는 그런 말기 형태의 이상한 모양의 혈관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우를 우리가 경피증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런 세 개의 패턴이 있을 경우에 이분이 현재는 경피증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피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구조적으로 혈관이 막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혈관 조영술입니다. 이 굵은 혈관을 뚫어서 거기다 관을 놓고 실제 여기서 약물을 쏘면 우리가 혈관이 흐르는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은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이 보이면서 여기에 아추가 형성되고 손가락으로 핏줄이 가는 것을 모두 끝까지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정상적인 소견인데요. 경피증 환자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요골동맥은 잘 보입니다만 척골동맥이 가늘어져 있고 중간에 가다가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엄지손가락 끝은 다 혈액순환이 보이는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는 혈액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로서 궤양이 되거나 괴사가 되는 손가락 끝이 썩는 괴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 중에 우리가 자가항체를 검사하는 것과 손톱주름 모세혈관 검사를 해서 둘 중에 하나락도 없을 경우와 둘 중에 하나락도 있을 경우, 그다음에 둘 다 이상이 있을 경우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 이상이 없을 때는 5년, 10년이 지나도 전신경화증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1.3%, 1.6%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손톱주름 모세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가항체가 있을 때는 5년이 지나면 20% 정도, 10년이 지나면 30% 정도 전신경화증으로 진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모두 이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5년만 돼도 약 70% 가까운 환자가 전신경화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이너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1차성, 2차성 구분을 하고 손톱주름 모세혈관 검사와 자가항체 검사를 해서 이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1차성은 좀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조건 다 안심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연구에 의했더니 1차성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분들을 계속 두고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약 한 4.5년 후에 한 4년 6개월 후에 한 16% 정도는 2차성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성이건 2차성이건 모두 레이너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원인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혈관 수축이 강화되고 늘어나는 것이 억제가 되고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피가 흐름이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까 엔도셀린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것이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물질을 투여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내피세포가 손상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장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항산화 음식 같은 것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이제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응집해서 피떡이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자꾸 혈관을 막게 되는데 그런 혈소판을 억제하는 아스피린과 같은 혈소판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을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너 현상에 대해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는 원인이 되는 2차성에서 원인이 되는 질환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치료로는 아까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 행동조언이라고 하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을 쓰면 되지
하시지만 약을 많이 써도 추위에 노출되거나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있을 때는 다시 또 생깁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막는 약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그 음식을 피하듯이 이런 추위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가정주부가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추운 겨울에 뭐 감쌀 수 있는 모두 다 감싼다고 해서도 우리가 추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몸을 따뜻하게 손,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특히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그렇지만 여름엔 또 이제 에어컨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금은 에어컨을 아직 막 떼들 정도는 아닌데 에어컨이 심해지면 또 추위를 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남들이 볼 때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갑을 갖고 다녀야 되고요. 겉옷을 꼭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추위에 노출돼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내피세포는 계속 손상될 것이고 거기서 나쁜 물질들이 계속 발생해서 자꾸 레이노 현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하지 마셔야 되고요. 노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흡연 중지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간접 흡연도 피해야 되셨겠죠. 그다음에 상당히 뭐 어려운 현대인이 어려운 것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크게 이제 뭐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크게 이제 3단계로 경증, 중등도, 그다음에 중증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증이라고 하면 어떤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레이노 현상이 있지만 어떤 아직 궤양, 손상이 피부에 손상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행동 조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따뜻하게 유지하고 추위를 피하는 것이 하면서 대개는 이제 혈관 확장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칼슘 통로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니페디핀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상품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니페디핀이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흔히 사용되는 약입니다. 대개 교과서적으로 먼저 레이노 현상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젊은 분한테 이 약을 혈관 확장제입니다. 이렇게 처방을 했을 때 약국에 가시면 이제 혹시 젊은 분인데 고혈압이 있으시군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고혈압 없는데 내가 벌써 고혈압이 생겼나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고혈압 약제가 맞습니다. 대부분 고혈압 약제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혈관 확장제로 고혈압 약제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고혈압 약제로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혈관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우리 몸은 다 혈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심하게 간혹 가다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몸 전체가 약간 몸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것이 심할 경우에는 약물을 이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가 아닌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혈관 확장제를 사용하게 되고 니페디핀이라는 약물을 교과서적으로 거의 첫 번째로 사용한다는 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혈관 확장제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해서 우리가 항우울제로 사용하는 약인데요. 이 약은 효과가 있다 없다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뭐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고혈압 약제로 사용하지 않은 약물 중에서는 이제 베라프로스트, 먹는 약으로 베라프로스트, 펜톡시필린 같은 약제를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도 심한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레이노 현상이 있으면서 궤양이 있을 때, 아직까지 수지 손실이나 괴사가 있지 않을 때, 이제 궤양이 있을 때는 기존의 치료를 다 하면서 이제 수지 궤양에 대한 치료도 동반해 줘야 됩니다. 수지 궤양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되게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 궤양에 대한 치료를 덧붙여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국소 상처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 자체가 혈관을 수축해서 오히려 더 이 레이노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라도 통증을 조절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로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실데나필이라고 해서 뭐 흔히 이제 비아그라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면서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아그라를 처방하지 않지만 같은 약제로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DE5 억제제라고 해서 실데나필, 통상 우리가 비아그라로 알고 있는 그 약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혈관을 수축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엔도셀린 1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엔도셀린 1 수용체 기량제라는 약물이 있어서 보센탄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런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증으로 이제 수지 손실, 손이 이제 괴사가 돼서 이제 자동적으로 손가락 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기존의 치료를 다 하면서 좀 더 심한 약제를, 강력한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아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련된 약물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엔도셀린 1이라는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혈관에 가는 교감신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에서 과거에는 겨드랑이 부분에서 수술을 했었습니다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혈관에 직접 가는 그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그 디지털 심파섹토미라고 해서 우리가 수지 동맥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존의 이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레이노 현상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짧게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노 현상이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하고 피부 질환, 혈액 질환, 심지어 암 질환하고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감별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말단 청색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의사들이 많이 들어보기는 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기 어려운 드문 질환인데요.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질환에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폐 질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손이 파랗게 나타나는 말단 청색증하고도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런 담배랑 관련 있는 버거시병 같은 경우도 초기에 레이노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창이라고 해서 초겨울이나 초봄에 이렇게 아주 얼 정도의 아닌 그런 추운 날씨에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서 해서 색깔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색깔이 파랗게 또는 빨갛게 변하면서 괴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동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렇게 코로나 발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색조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런 경우도 코로나랑 관련돼 있는 색조 변화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물 우렬반이라고 해서 이제 그물 모양, 망상형으로 그물 모양으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감별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매우 드물지만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레이노는 추울 때 손가락이 하얘지고 파래지는데 이 홍색 팔다리 통증은 추울 때 손이 오히려 붉어지면서 빨개지면서 열이 나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저도 제대로 된 환자분을 의심되는 환자분을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진단된 분을 1차성인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랗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빨갛게 변한다고 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홍색 팔다리 통증이라는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을 드리면 레이노 현상은 이렇게 아주 드물지 않다. 비교적 흔히 나타날 수 있고 레이노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1차성과 2차성을 구분해 줘야 되겠고 1차성은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만 2차성인 경우는 어떤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잘 찾아봐야 되겠고 그중에서 자가면역, 류마티스 질환이 많고 특히 경피증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검사를 해서 초기에 경피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유사한 증상과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 준비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준철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레이노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특정 질환에서만 레이노가 발생하나요?
물론 특정 질환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레이노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경우가 경피증 또는 전신경화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증성 근질환, 우리가 그 자가 면역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염증성 근질환이라 해서 다발성 근염, 그다음에 피부도 같이 침범하는 피부 근염, 그다음에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들, 그다음에 MCT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데요. 이런 루푸스와 뭐 근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증상들이 골고루 있는 혼합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레이노 현상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노가 있을 때는 저희가 대개 이제 이런 질환들을 되게 의심하게 되지요. 네. 다음에 강한기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2022년 겨울 레이노가 오고 23년 3월에 경피증 진단 받았습니다. 레이노약,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따뜻한 날씨인데도 손이 시리고 핸드백이라도 들면 벌겋거나 하얗게 변했다가 삽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굽어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고 손가락이 기역자로 펴지지 않습니다. 이미 굽어진 속은 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않는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기간은 짧으신데 상당히 진행이 조금 빠르신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경피증에 대한 시간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경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피부가 과도하게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손 움직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이 펴지는 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만 손이 이제 굽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을 펴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시다 보면 손가락이 굽은 채로 지나다 보면 피부가 이미 딱딱해져서 이게 섬유화라는 과정을 겪거든요. 우리가 굳은 살 생기듯이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이걸 이미 굽어진 편은 사실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뭐 기간이 짧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손 자꾸 마사지 하시고요. 자꾸 손이 다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매일 조금씩 계속 하나하나를 매일 손가락 펴는 운동을 하실 것을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멤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수족냉증, 고지혈증약 복용 중이신데요. 동맥경화 검사 후 베라실 복용 중입니다. 복용 후 두통과 가슴 조임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얼굴도 붓고 있고요. 부종과 두통은 손발이 따뜻해지니 참고 견디지만 가슴 조임은 혹시 심근경색 부작용은 아닌지 걱정돼서 계속 복용해도 될지 걱정됩니다. 베라실은 1일 2정 복용 중이고 하루에 한 정으로 복용량을 줄여면 증상이 좋아질까요? 줄여도 괜찮을까요? 고지혈증약 복용 중이고 당뇨, 동맥경화, 갑상선 질환은 없고 키 173에 체중 51kg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시면 키는 173으로 좀 크신데 체중이 51kg 좀 낮으신,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낮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족냉증, 소위 말하는 1차성인지 단순한 수족냉증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병은 아직 한방에 대비해서 저희가 흔히 이제 만약에 한방에 대비해서 양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수족냉증에 대한 그런 연구는 되게 불충분하게 돼 있어서요. 베라시라는 약은 저희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베라프로스트라는 약제인데 이것은 혈관 확장 소견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약이 사실은 3알까지도 쓰고 더 이상 쓸 수도 있는 약인데 지금 쓰시는 약이 상당히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약들 드시고도 부작용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실제로 심근경색증 부작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고지혈증 약까지 복용하고 한다면 심근경색증과 관련된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조심스럽게 약을 줄여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박정숙 님인데요. 레이노 현상이 있고 전신경화증 진단 받았는데요. 콜레스테롤 혈전 용해제 약 복용하고 있고 직접 치료약은 없나요?
전신경화증 치료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면 아마 면역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경화증도 어차피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뒤로 가서 나중에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경화증, 딱딱하게 굳은 섬유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염증성은 없고 딱딱하게 굳은 섬유증만 있다고 한다면 면역 억제제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면역 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면역 억제제가 피부도 좋게 하고 또 폐를 침범했을 때는 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국소경피증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 오래 앓으신 지 오래가 됐고 손가락만 딱딱해지실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오래 진단되신 지 얼마나 오래 되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전신경화증으로 진단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춘 님이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족냉증하고 혼동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1차성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노인을 기준을 65세로 할 수도 있고 75세로 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전신경화증이나 레이노 현상도 되게 철저하게 우리가 기준을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분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경화증에 대한 진단 기준도 조금 느슨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빨리 우리가 빨리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족냉증 자체는 아직까지 한방에 대해서 양방에서는 수족냉증이라는 자체의 진단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도 레이노 현상처럼 관리되고 어떤 약물을 치료하는 것이 개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도갈이라는 분입니다. 레이노 증상은 여성에게 더 흔하다고 들었는데 여성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성인 경우에 대개 젊은 여성에서 생기고 폐경된 여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여성에서 더 많이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련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 관련된 치료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제는 이제 질문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레이노 현상이나 전신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도 계절을 탑니다. 그래서 레이노 현상하고 전신경화증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온화한 기후에서는 사실 관심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 트렌드라는 것을 가지고 외국에서 조사를 사실은 해보면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해서 나라를 조사해보면 실제로 겨울, 추울 때 레이노 현상에 대한 검색도 많고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서 레이노 현상 증상도 되게 좋아지고 새로 생기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레이노 현상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되게 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추석 지나지면서 추워질 경우에 레이노 현상이 새로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노 현상은 우리 류마티스에서 보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레이노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검사를 받아보셔서 1차성인지 2차성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1차성이라고 한다면 조금 안심하실 수 있고요. 2차성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 질환을 빨리 찾아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당장 전신경화증은 아니래도 우리가 자가항체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예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사한 증상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신경화증 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을까요?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란 분이 주셨는데요. 계절 변화가 클 때
급격히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말씀처럼 꼭 추울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철은 또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꼭 적도에 있으면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체온의 변화를 느낄 때, 으쓱 춥다는 한기가 들었을 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리 본인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갑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따뜻한 옷을 준비한다든지 워머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핫팩을 갖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오영도님이 주셨는데요. 만 60세시고요. 여성이시고요. 2009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전신 체열 검사에서 손발은 까맣게 나왔는데 특히 발이 1년 내내 얼음이에요. 저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아마 지금 봐서는 색깔이 변하셨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손이나 발에서 색깔이 변하셨던 건 아니고 전신 체열 검사에서 손하고 발이 까맣게 나왔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그리고 1년 내내 얼음이라고 하시는 거 봐서는 소위 한방에서 말씀하시는 수족냉증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선생님한테 한번 나는 레이노 현상이 아닌지, 그다음에 전신경화증의 소견은 없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가항체 검사를 아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신경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